그날 제가 그 방송을 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세상은 날 1등이라고 부르고 있었겠죠. 정적이 흐른 회의실에서 나는 천천히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엔 고등학생 시절의 내 시험지, 그리고 조작된 점수표가 공개됐습니다. 강도윤 씨, 이건 대체 뭐죠? 내 이름을 부른 상무의 얼굴은 싸늘했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1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장면이 세상에 공개되기까지 이 모든 일은 18살 그해 겨울부터 시작됐습니다. 겨울 눈이 내리던 그날 시골의 작은 고등학교 교무실에서는 조용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성적표들 사이로 교장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죠. 붉은 펜으로 점수를 지우고 다시 적는 그 순간이 두 학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은수는 그날도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연필 끝이 무뎌져 글씨가 흐릿해져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문제 해결에만 몰두했습니다.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은수에게 공부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집에 가면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함께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내일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하는 것이 그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반면 강도윤은 그 시간 시내 PC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덕분에 용돈이 넉넉했던 도윤에게 성적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의 인맥으로 대학 갈 길은 열려 있었고 굳이 머리 아프게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죠. 중간고사에서 전교 꼴찌를 기록해도 별다른 걱정 없이 오늘도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도윤의 아버지가 학교에 거액의 후원금을 약속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신축 건물 공사를 맡기고 싶다는 제안과 함께 내민 봉투 안에는 교장의 월급 몇 달치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장은 그날 밤 늦게까지 교무실에 남아 고민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던 그는 결국 현실을 택했어요. 은수의 내신 점수를 체계적으로 낮추고 그만큼 도윤의 점수를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학 98점을 85점으로, 국어 96점을 79점으로 바꾸는 일이 반복되었죠. 몇 달 후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왔을 때 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완벽하게 풀었다고 생각했던 시험들에서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미 성적은 확정된 후였습니다. 은수는 자신이 실력이 떨어졌나 싶어 더욱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어요. 반대로 도윤은 갑작스럽게 올라간 성적에 의아해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신이 이 정도 실력이었는데 지금까지 게을러서 점수가 안 나왔던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부모님도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며 기뻐했고 주변 사람들도 도윤의 성적 향상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3년간 지속된 이 조작의 결과 졸업할 때 도윤은 전교 3등이라는 성적으로 명문대학교 추천을 받았어요. 반면 은수는 지방의 한 대학교에 겨우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상장을 받으며 웃고 있는 도윤의 모습을 바라보던 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남아있었죠. 분명히 자신이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그날의 조작된 성적표 한 장이 18살. 두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교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도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른 수업 내용의 도윤은 첫 주부터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교수가 칠판에 적는 수식들이 외계어처럼 보였고 다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적분학 시간에 교수가 던진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않자 도윤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답변은 완전히 틀렸고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지는 순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도윤은 수업 시간에 손을 드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죠. 기숙사 룸메이트들과의 대화에서도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쌓아온 탄탄한 기초 실력을 바탕으로 대학 수업을 따라갔지만 도윤은 그 기초조차 없었어요. 밤늦게 다른 학생들이 토론하는 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자신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중간고사 결과는 참혹했어요. 수학은 23점, 물리는 17점이었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도윤은 성적표를 받아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상위권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는 점수를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처음이라 그런 거 아니야?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도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기초 수학 문제집을 펼쳤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조차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기본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요. 한편 지방 대학교에 다니던 은수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명문대에 가지 못한 아쉬움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맞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은수는 그 관심 속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은수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어요. 오전 수업을 들은 후 도서관에서 복습하고 오후에는 전공 관련 서적을 읽으며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그마저도 사회 경험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겼죠. 첫 학기 성적이 나왔을 때 은수는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과 수석의 영예였어요. 부모님께 전화로 소식을 전할 때 은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원하던 대학은 아니었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도윤의 기말고사 결과는 중간고사보다도 더 참담했습니다. 학사 경고를 받은 도윤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원래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 가서 놀아서 그런 거 아니니? 정신 차리고 해봐.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놀았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실력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시간 고민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그 시작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죠. 겨울방학이 되자 도윤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났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이야기에 모두들 부러워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내면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거든요. 4년이 지나 졸업을 앞둔 도윤은 취업 준비에 꼴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대학 성적이 형편없었던 탓에 제대로 된 회사에 지원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인맥 덕분에 한 대기업의 인턴 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도윤 자신도 이것이 실력이 아닌 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날 도윤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회사 문을 들어섰어요. 높은 빌딩과 현대적인 사무실이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온 다른 인턴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의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는 인재들이었거든요. 도윤 씨, 이 보고서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주세요. 첫 업무를 받은 도윤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도 제대로 다룰 줄 몰랐고 보고서 양식조차 낯설었어요. 결국 인터넷을 검색해가며 겨우겨우 완성했지만 상사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이게 대학교 4년 다닌 사람이 낸 보고서인가요? 다시 작성해 오세요. 그날부터 도윤의 회사 생활은 연속된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간단한 업무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했고 회의에서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동안 도윤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한편 은수는 졸업 후 지역의 한 언론사에 입사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은수에게는 적성에 맞는 일자리였어요. 사회부 막내 기자로 시작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취재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은수의 첫 기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발품을 팔아가며 상인들을 하나하나 만나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비록 지면 한 모서리에 실린 작은 기사였지만 은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첫 작품이었죠. 은수야, 이번 기사 정말 잘 썼더라. 발로 뛰는 기자의 모습이 보여서 좋았어. 선배 기자의 칭찬에 은수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온 글쓰기 실력과 끈질긴 성격이 기자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도윤은 회사에서 점점 더 소외되어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해내는 일들을 자신만 못한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깎아내렸어요.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저희 팀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도윤을 향했어요. 모든 동료들이 도윤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술을 마시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죠.
반면 은수는 점점 더 인정받는 기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았던 은수는 지역 학교들의 부조리한 관행들을 파헤치는 기사들을 연달아 발표했어요. 학부모들과 교육계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은수의 기자로서의 입지는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은수는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닌다는 도윤의 소식도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고등학교 때의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은 항상 도윤이가 더 좋았을까? 그 의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은수가 기자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 교육 비리를 다루는 특별 취재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적 조작과 입시 비리를 파헤치는 프로젝트였어요. 은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취재 대상은 시내의 한 명문 사립고등학교였어요. 학부모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온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낸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조작해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인다는 것이었죠. 은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선배,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성적을 조작한다는 게. 은수야,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돈과 권력 앞에서는 성적표 따위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특히 시골 학교일수록 더 쉽지. 선배 기자의 말에 은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문득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완벽하게 푼 시험지에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죠. 취재가 진행되면서 은수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적 조작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었고 특히 재력가들이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에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어요. 어느 날 은수는 고등학교 시절 교무부장이었던 김 선생님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미 정년퇴임한 김 선생님은 은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박은수. 너 기자 됐다며?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네요. 두 사람은 근처 찻집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날 무렵 김 선생님이 갑자기 표정을 어둡게 하며 말했어요. 은수야, 사실 선생님이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고등학교 때 내 성적 말이야. 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아니다, 이제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지. 그냥 옛날 일이야. 선생님,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가요? 은수가 다그쳐 물었지만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너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이야. 너는 정말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김 선생님이 사라진 후 은수는 혼자 앉아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왠지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은수는 고등학교 시절 성적표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1학년 때는 확실히 1등이었는데 2학년부터 조금씩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도윤이 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은수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지금 취재하고 있는 성적 조작 사건과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도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수는 곧바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들의 기억도 은수와 비슷했습니다. 1학년 때는 분명히 은수가 1등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도윤이 급격히 성적이 올랐다는 것이었죠.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도윤이는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성적이 좋아졌잖아. 맞아, 특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에서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더라고. 친구들의 증언을 들으며 은수의 확신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기자로서의 사명이자 피해자로서의 권리였습니다. 회사에서 도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인턴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 요원해 보였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회사 내부에서 불거진 비리 사건에 도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사실 도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서류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감사팀에서는 도윤을 주요 조사 대상 중 한 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해봤지만 그동안 쌓인 신뢰 부족 때문에 아무도 도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도윤 씨,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 대기 처분입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통보를 들으며 도윤은 자신의 사무용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2, 3년간 다녔던 회사를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방 안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대학교 졸업장이 걸린 벽을 보니 더욱 허무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다는 타이틀이 무슨 소용인지 정작 실력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아들아, 괜찮다. 아버지가 다른 자리를 알아볼게. 부모님의 위로도 도윤에게는 부담스러웠어요. 언제까지 부모의 도움에만 의존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죠. 한편 은수는 성적 조작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시절 동창들을 체계적으로 만나 증언을 수집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윤이가 갑자기 성적이 올랐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특히 어려운 과목일수록 점수 차이가 심했잖아. 은수, 너는 분명히 잘했는데 점수는 낮게 나오고. 친구들의 증언은 은수의 의혹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은수는 고등학교 기록 보관실에 접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 모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은수는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내 성적이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혹시 옛날 성적 기록을 볼 수 있을까? 친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은수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몰래 학교에 들어가서 오래된 성적 기록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 주말 은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모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교무실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친구의 안내로 보관실에 들어간 은수는 10년 전 자신의 성적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성적 기록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은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몇몇 과목의 점수 부분에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위에 다른 점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래 점수가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이었죠. 이건 정말 조작된 거야. 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친구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수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할 거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은수는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은수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당시 교무실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찾아가 인터뷰했고 비슷한 시기에 성적 조작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학생들의 사례도 조사했어요.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교장이었던 사람과의 대화였습니다. 이미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간 전 교장을 찾아간 은수는 정면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교장 선생님, 혹시 제 고등학교 시절 성적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던 전 교장이었지만 은수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학교 재정이 너무 어려웠고 강도윤 아버지의 후원 없이는. 그 순간 은수는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대한 부조리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수는 수개월에 걸친 치밀한 조사 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조작된 성적표, 교사들의 증언, 당시 교장의 자백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언론사 편집회의에서 은수는 자신의 기획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보도는 단순한 교육비리 고발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편집장은 은수의 열정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했습니다. 은수야, 네가 직접 피해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객관성의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욱 정확하게 취재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팩트만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결국 방송국과의 공동 취재로 결정되었어요. 은수의 기사와 함께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방송 제작진과 함께 은수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였던 도윤은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윤아, 나야. 박은수. 오랜만에 들리는 은수의 목소리에 도윤은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찾아와서. 도윤아, 네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 우리 고등학교 때 일이야. 은수는 차근차근 자신이 밝혀낸 진실을 도윤에게 설명했습니다. 성적 조작의 전모, 자신이 받았던 피해, 그리고 도윤이 받았던 혜택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처음에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정말 공부를 못했던 건 대학 가서부터인데. 하지만 은수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자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조작된 성적표, 교장의 증언, 그리고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기억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명문대에 간 것도. 응. 원래는 네가 갈 자리가 아니었어. 그 순간 도윤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은수야, 나는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나도 알아. 너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은수의 말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수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은수의 기사와 다큐멘터리가 동시에 공개되었습니다. 조작된 성적표, 바뀐 인생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도윤의 휴대폰에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동창들의 위로 전화, 그리고 비난의 메시지들까지. 도윤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원고를 펼쳤어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진정한 사과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솔했어요. 먼저 박은수 기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받은 성적이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노력과 꿈을 빼앗은 결과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의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명문대학교, 그리고 대기업 인턴 자리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실력이 아닌 조작된 성적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름만 남은 명문대 졸업장은 제게 짐이었습니다. 도윤의 고백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교육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의고등학교의 전 교장과 관련 교사들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은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해결되어 후련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도윤에 대한 미안함도 느껴졌습니다. 은수야, 네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고등학교 동창들의 연락이 이어졌어요. 모두들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감히 말할 수는 없었지.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은수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도윤은 기자회견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가짜 명예를 내려놓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도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돼. 부모님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아들의 편에 서주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아들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했다며 자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죠. 성적 조작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범죄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성적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은수의 보도는 올해의 탐사보도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혀냈다는 것,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가짜 스펙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진짜 실력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은수는 교육개혁 전문기자로 발탁되어 전국을 누비며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성적 조작 사건 보도 이후 은수에게는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취재 소재가 되었습니다. 은수 기자님, 저희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성적을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국 각지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을 받으며 은수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육 환경을 바꾸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교육청과 함께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에도 참여했어요. 은수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수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선배 기자의 격려에 은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빼앗겼던 꿈을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도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 정착한 도윤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수학 정말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선생님도 처음에는 수학을 정말 못했거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늘 수 있어. 도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노력했어요. 성적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도윤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라요. 우리를 정말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말에 도윤은 비로소 자신이 찾던 진정한 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타이틀은 없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수와 도윤은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지역 아동센터 취재차 그 마을을 방문한 은수가 우연히 도윤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 은수야. 나 여기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그동안의 근황을 나누었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묘하게 비슷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수야, 그때 진실을 밝혀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등학교 때의 성적은 조작되었지만 진짜 실력은 결국 삶이 증명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윤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훨씬 진정성 있어 보여. 맞아, 가짜를 버리고 나니까 진짜가 보이더라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헤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세상이 바꿔놓은 성적표는 시간이 흘러 진실로 돌아왔습니다. 점수는 바꿀 수 있어도 진짜 1등이 누구였는지는 결국 삶이 증명해 주었죠. 은수는 언론인으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었고 도윤은 교육자로서 진정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1등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진정한 승부는 고등학교 시절 조작된 성적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한 장의 성적표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작은 숫자 하나가 누군가의 청춘과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릴 땐 몰랐죠. 점수는 노력의 결과라 믿었고 학교는 정의롭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삶에서의 1등은 결국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바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박은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강도윤은 결국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엔 진짜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말 못할 억울함을 안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용기 혹은 조용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진실은 결국 돌아오니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사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고마운 당신의 이야기를 응원합니다.